그러니까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하는, 제가 이제 서평을 쓰면서 이 두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었었는데 이 두 권의 책을 좀 이렇게 일종의 그냥 빠른 속도로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평을 교수님 쓰셨다는 말. 예. 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이게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또 연달아서 슈밥이 편집해서 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여러 모임에서 나온 집단지의 산물, 그러니까 슈밥의 개인 저서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함. 그래서 이제 보통 크라우드 소스 도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은 1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주고 그 핵심 기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혁명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론적인 정보들이 1부에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규모, 속도, 범위의 차원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인가 대해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아마도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글 줄이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이 글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주장했던 게 이건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주로 어떻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이 혁명의 수혜자는 누구이고 또 나고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누구의 문제가 누락된 담론은 기술 수적인,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담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로 분류하고 이 책에서 그 기술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에만 좀 집중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슈밥이 물리학 기술과 생물학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이, 한국의 대학이 이런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변화와 융합을 지금 잘 갈고리하고 있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선생들이 저같이 19세기 선생들이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가장 늦게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빨리 변화해야 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고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렇지 못한 게 실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민이 자각하고 각성하고 같이 대학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노동시장과 업무 현장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지만 이 사태를 인간 대 기계의 딜레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항상 인간에 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최근 시점으로 오면 올수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그만 캡슐 같은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 속에 또 누군가 의사 같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인체 장기 곳곳에 다니면서 병든 부분들을 콕콕콕 찔러가지고 낫게 한다는 그런 상상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에서 봤었거든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그런 기능이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내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심장병을 혹시 갖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제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제 주치의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전철을 타고 한강을 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심장 여기 좀 주물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옷이 주치의한테 알려주고 주치의가 옷에게 명령을 내면 그 옷이 제 심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심장을 살려주는 그런 시대.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의 시각. 어쩌면 이제 그 시각적인 장애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글자를 썼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글자를 어떻게 했나요? 글자를 때렸습니다. 키보드로. 그 다음 단계는 글자를 보면 됩니다. 글자를 보면서 생각하면 타이핑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시각 인터페이스와 컴퓨팅이 결합됐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인터넷, 유비쿼터스 컴퓨팅, 주머니 속의 컴퓨터. SF 영화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남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비즈니스 업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멈춰가지고 갑자기 뭔가 단말기를 꺼내가지고 화면에 모니터를 만듭니다. 공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로서의 모니터 윈도우인데 그냥 공기가 모니터가 되는 거죠. 공기가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기상에 있는 허공에 있는 윈도우 상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뭔가 서식 작업을 하고 나서 따다닥 정리하고 다시 기기 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 보셨죠? 그런 장면들. 그것도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상용화. 기술이 개발된 거하고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다르거든요.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VR 콘텐츠가 지금까지 개발 안 된 이유가 VR이라고 하는 형식은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야지 그게 구동이 되는 형식인데 지금까지 4G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5G 시스템이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시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겠죠. 먼저 미디어가 자리를 잡고 판을 깔면 그 다음에 거기에 콘텐츠가 미디어가 혹은 플랫폼이 고속도로라고 하면 콘텐츠는 자동차거든요. 고속도로가 닦여 있어야 자동차가 달리죠. 그러니까 5G가 일단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니까 VR 콘텐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개발의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의 동영상 시청의 양태를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클라우드.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다 없앴죠. 네이버는 여전히 클라우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강자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죠. 다음이 더 큰 것 같지만은 네이버가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점은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커넥티드 홈. 요즘 광고 나오죠. 깜빡했다. 한데 자동차에서 그 핸들을 쥐고 있는 주주가 다 집에 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뒷자리에 앉은 남편이 뭐야 이거 하고 놀래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커넥티드 홈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제가 기술적으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편리해지면은 기술적 우위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도 스마트 도시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한 도시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어디냐면 송도, 인천 송도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송도에 사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진짜냐? 진짜는 아닌 것으로. 그렇지만은 슈밥은
스마트 도시 한 사례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송도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그런데 빅데이터 관리의 키를 구글이 쥐고 있다면, 네이버가 쥐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관리는 앞으로 민주주의와 분명히 깊은 함수 관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려고 하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려고 그러면 도로 시스템이 바뀌어요. 차만 자율주행 한다고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차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인데 도시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작동되어 있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땅 따먹기처럼 넓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요즘에 운전하기 싫기도 하고 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해킹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갑자기 끔찍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장밋빛처럼 느껴지다가도 약간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굉장히 무서워지는 그런 세상이 미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우리 사회도 참 재밌어요. 비트코인 이야기 한참 하다가 지금 한동안 비트코인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보도로 안 나쁘죠. 어쩌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면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의 문제.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이쪽 영역에서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 가면 카드를 아예 안 받습니다. 대신에 뭘로 하냐?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중국의 포장마차에서도요, 그 스마트폰으로 찍 하면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포장마차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주세요 하면 곧 계산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뭔 소리야 하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중국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시장에 가면 현금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곤란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참 그래 하면서 카드도 안 받아. 그게 아니라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맞춤형 악기 무섭습니다. 영어로는 디자이너 빙스입니다. 맞춤형 악기. 내가 우리 남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집어넣어 주시고요. 요거 정말 꼬부기 싫어요. 빼주세요. 그러면서 이세를 가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까 기술 중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저기 그 최근에 문제된 이춘재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못했던 그 DNA 추출 기술이 지금 가능하니까 다시 이슈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 단지 우리 인간의 생체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인 시스템과도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경에 특정 기술 내지는 상황이 실현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요거 인체 삽입형 기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의료기기를 삽입해가지고 내 몸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하는 기술, 그 기술이 2025년이면 이제 불과 5년 뒤잖아요.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폰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귀찮잖아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저도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폰을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찾습니다. 폰 누군가가 들고 와서 여기 이제 알려주잖아요. 근데 폰이 아예 그냥 몸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폰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폰이 적어도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런 불쌍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이 25년이면 될 확률이 몇 프로냐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82%가. 그 다음에 미국의 로봇 약사가 등장할 가능성은 2025년, 5년 뒤에 86%. 무서운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기계한테는 없고 인간한테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강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상황 맥락. 이 로봇들이 가끔 보도되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줬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갖고 실수를 하는 AI, 챗봇, 그 관련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간이 상황 맥락 지능, 이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강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지능,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영감지능, 영혼, 신체지능, 몸. 자, 로봇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로봇 기술자들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 두 발로 걷는 로봇 텔레비에서 보시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걷잖아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로봇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제가 종교학 강의를 할 때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선 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한번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요 작은 발이 나를 지탱하고 아주 우아하게 걷게, 때로는 뛰게도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기적과 같아요. 네 발로 기었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기적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발로 기다가 네 발로 기었던 동물이 두 발로 고추 서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네,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을 여러분 관찰하시면 동물들이 네 발을 길 때 항상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까? 그럼 그 동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대체로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게 돼 있어요. 네 발로 기던 인간이, 제가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 네 발로 기던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가 됐을 때, 직립 인간이 되었을 때 하늘이 보입니다. 땅의 세계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게, 그게 우리가 두 발로 돌아다니게 된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지능은 영혼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45년이 되면 이것들을 다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하고 한참 뒤일 텐데, 제가 어떤 학회에 갔는데 고려대 공대 컴퓨터학과 공대 교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들아, 너는 영원히 잘 것이다. 실제로요, 갈아 끼우면서 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아 끼우거든요. 몸을, 인체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한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절 뭐 이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지만은 심장을 3D 프린팅 아웃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서운 일이죠? 그럼 갈아 키우면 돼요. 지금 이제 제 연배쯤 되시면은 이빨 때문에 이제 고민들 많이 할 텐데 그거 다 갈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꽤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무한대로 모든 장기들을 이렇게 출력 아웃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그게 과학자의 생각인 거죠. 그걸 인문학 학술대에서 컴퓨터 공학자인 고대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 저도 이제 인문학자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중소기업 몇 개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가진 자들만 혹은 권력을 지닌 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에도 그런 상상이 반영이 돼 있죠. 정신, 마음, 영혼, 몸의 요소는 디지털 혹은 과학 기술의 측면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환경 변화를 헤쳐나갈 주체가 다름 아닌 인간 스스로임을 지금 현재는 천명할 수 있습니다. 슈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줄기를 우리가 가지고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게요, 핵무기가 왜 생겼겠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인간이 그 기술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 없이 가버립니다. 한참 가 있어 버리는 거죠. 핵무기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과학자는 개발을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인간 세계와 연관짓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충격 서문에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대 아직 그 실체를 명확히 알기는 빠르고 앞으로 변화 속도 또한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술을 다루고 있는 일부, 그 다음에 파급 효과를 다루는 일부, 이 3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기획자를 지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인 측면들을 다룬 3부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3부를 아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리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도시 담론으로 유명한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창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1900년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대로 갔을 때 누가 더 변화에 입각해서 충격이 더 클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더 컸을 것 같습니까? 1900년대 사람일까요? 1950년대 사람일까요? 900년대.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해볼까요? 1900년대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세 분. 1950년대. 네. 자, 그러면 1900년대라고 하셨던 분과 1950년대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00년대를 주장하셨거든요.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습니까? 변화라는 게 첫 번째 변화가 가장 인상이 클 것 같아요.